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봉사단체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린다이 회장이 오늘 뉴욕시의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가 대 2차 TV 토론이 취소되면서 대통령은 NBC 방송과 별도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트럼프 성향의 극우 음모론 단체인 QAnon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면서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말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어제는 하루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21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뤄진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말라가면서 빈곤층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미국에서는 빈곤층이 8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4,382명 늘어난 827만 697명, 사망자는 733명이 들어 22만 3,44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423명이 들어 51만 6,447명, 사망자는 8명이 들어 3만 3,44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55명이 늘어나 22만 1,731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 16,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뉴욕 시의원 선거에 다수의 한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봉사단체죠.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린다이 회장이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한인 커뮤니티를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봉사해온 이 회장의 출마 선언에 한인 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KCS 린다이 회장은 오늘 23선거구에 위치한 스프링필드 뉴마트 앞에서 한인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한인 1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2세들의 도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좋은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Especially during my time at KCS, one of the main things that I've noticed is that oftentimes the people who are making the laws and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don't fully understand what the issues are in the community and on the ground. And so I think now is the time especially where we need leaders who can think outside the box, think creatively about solutions, especially. 자리를 함께한 한인 단체장들은 한인 시의원 탄생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은 그동안 KCS를 통해 한인 사회에 너무도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고 한인 커뮤니티를 잘 알고 있는 린다이 회장이 꼭 시의원에 당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린다이 회장께서 KCS를 이끌어 나갈 때 봤듯이 앞으로 이 시의원실에 도전을 해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뉴욕시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한 린다이 회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2001년 버나드 칼리지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재원입니다.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서 11년째 거주하며 커뮤니티 보드 11위원과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23선거구는 베이사이드와 프레시메도, 리들렉과 더글라스턴, 오클랜드 가든과 홀리스우드, 글렌오크 등 한인 밀집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간의 2차 TV 토론이 취소되면서 어제 조 바이든 후보는 ABC 방송과 타운홀 행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도 같은 시간대에 NBC 방송과 별도로 타운홀 행사를 계획하고 맞불을 놨지만 진행자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친트럼프 성향의 극우 음모론 단체인 QAnon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QAnon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서 비난은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NBC 방송과의 타운홀 행사에서 진행자의 공세에 진땀을 뺐습니다. 타운홀 진행자이자 앵커인 서버너 거스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60분 동안 공격적이고 송곳 같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때때로 강하게 항의하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거스리로부터 극우 음모론 단체인 QAnon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 단체를 부인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큐어넌은 친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원 등이 연루된 소아 성애자 집단과 비밀리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큐어넌 이론의 지지자들이 소아 성애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거스리가 진정한 지도자는 음모론을 음모론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며 압박했는데도 아는 것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29일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의 첫 TV 토론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당하듯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재차 질문을 받자 아마 전날 했을 것이다, 아마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적 권력 이양 질문에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않아 비판받은 것을 의식한 듯 이날은 평화적 이양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정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우편 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코로나19 통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과 가진 타운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강화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상황인데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바이러스가 부활절까지 없어지거나 여름이 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는 엄청난 기회를 놓쳤고 진실이 아닌 말을 계속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오는 22일 예정된 대선 TV 토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9명인 연방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식으로 대답한 뒤 11월 3일 대선일 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보였던 우위보다도 좁혀졌습니다. 15일 경제매체 CNBC는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1일부터 14일 진행된 10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51.7%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 42.3%보다 9.4%포인트 앞섰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 538 역시 이날 기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52.4%의 지지율로 41.9%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 10.5%포인트의 두 자릿수 우위를 보인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기준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87%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대권을 거머쥐는데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합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대선의 6대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약 4.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보였던 우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경합주에서 공화당 소속 등록 유권자가 대폭 늘고 있다는 점도 바이든 캠프로서는 우려할 만한 대목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말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화이자가 연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 11월 3일 대선 전 승인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오늘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공중보건 투명성의 중요함을 고려할 때 화이자와 파트너인 바이오엔텍의 백신 개발 일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텍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에는 4만 4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임상 등록 등을 고려할 때 11월 셋째 주에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따라서 화이자가 11월 셋째 주 안전 이정표에 도달한 직후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백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역시 공공에 사용할 승인을 얻으려면 백신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돼야 하고 백신이 최상의 품질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조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화이자가 연내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을 열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 11월 3일 대선 전 승인은 어려워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앞서 6일 FDA는 긴급 승인을 받으려면 3상 임상에서 최종 접종 완료 후 적어도 2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어제는 하루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도 전주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21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오미터는 어제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를 6만 6,12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약 한 달 전인 9월 7일 24,056명으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도 15일 기준 52,345명으로 그 전주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피터 호테즈 원장은 매우 불길한 징조라면서 몹시 나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리고 현대 미국 공중보건사에서 최악의 시기 중 하나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달 11일 이후 일리노이와 유타, 오리건, 인디애나 등을 포함한 21개 주에서는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0개 주 가운데 35곳은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가 감소한 곳은 루이지애나와 켄터키, 버몬트주 등 3곳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 식당과 바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오픈 레스토랑 영업과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두 프로그램이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15일 뉴욕시 의회는 주차장과 도로 등 5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오픈 레스토랑과 주말 동안 도로를 막고 식당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 스트릿 프로그램을 최소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서명을 마치면 입법 절차는 완료되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두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어 서명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날 시 의회는 추운 날씨에 대비해 오픈 레스토랑에 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함께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레스토랑에서는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기구를 보도와 차도 경계석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천연가스와 프로판가스 등 가스를 이용하는 난방기구는 보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식업소들은 난방기기 설치에 앞서 소방국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루어진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말라가면서 빈곤층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 지난 5월 이후 미국에서는 빈곤층이 8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연구진의 분석 결과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빈곤층 숫자가 800만 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 달러 이상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따른 재정 지원 효과가 사라진 것이 그 배경입니다. 컬럼비아대는 가계 직접 지원과 실업자 보조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부양 패키지 덕분에 빈곤층 전락을 면한 미국인이 9월 기준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카고대와 노터데임대의 다른 연구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빈곤층 수는 600만 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두 연구 사이에는 빈곤층의 정의에 약간 차이가 있어 컬럼비아대 연구에서는 9월 들어서는 미국의 빈곤 상황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시카고 노터데임대 연구에서는 최근에도 빈곤층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빈곤층 확대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층에서 백인보다 2배 가까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또 5월 이후 빈곤층 어린이가 250만 명 늘어났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은 극히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에어로졸을 내뿜는 마네킹을 태우고 실제 실험 비행을 진행한 결과 에어로졸의 약 99.99%는 6분 안에 기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15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어도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평균적으로 바이러스를 지닌 에어로졸의 약 0.003%만 다른 승객의 호흡과는 거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코로나19가 전파될 정도로 에어로졸에 노출되려면 코로나19 감염자 옆자리에 54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위해 유나이티드 항공 협조를 받아 보잉 777기와 767기에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신한 에어로졸을 뿜는 마네킹과 다른 승객 역할인 감지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비행기에 승객이 꽉 찬 상황을 만든 뒤 실제 비행하는 방식으로 실험 비행을 6개월간 300차례 실시했습니다. 연구에서 한 차례 시험마다 마네킹이 뿜어낸 에어로졸은 1억 8천만 개가량이었고 약 99.99%는 6분 이내에 기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내 코로나19 전파 확률이 낮은 이유는 공기 순환이 빠르고 공기가 흐르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인 데다가 공기 정화 장치가 잘 갖춰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는 승객들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화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 상황이 가정됐고 비행기 탑승 전 대기줄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여성은 수발의 총상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정 불화로 인한 살해 자살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9시 12분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납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발의 총상을 입은 히스패닉 여성을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옮겼고 총상을 입은 남성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이 여성에게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a domestic incident because they were living together in a relationship. Unknown what type of relationship, but they live together.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당시 큰 소음과 함께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한인타운에서는 형부와 처제 사이에 총격이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역시 사건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폭력 등의 위기 가정이 늘고 있고 급기야 총격과 살해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3월 이후 한인들의 가정폭력 문의 건수는 평소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인 가정의 경우 원격 수업을 하는 아이들도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목격을 했을 때에 그런 사실은 아동학대, 방임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폭력이 신고가 됐을 때 아동폭력 케이스가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면은 원하시던 원치 않으시던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직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가정폭력 신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팬데믹 장기화로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폭력을 피해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연방하원 39지구 영김 후보가 이번 11월 선거에 다시 도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까지 상대 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엔 전과는 다르다고 자신했습니다. 반드시 하원에 입성해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연방하원 39지구에 다시 도전장을 낸 공화당 영킴 후보.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차근차근 선거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선거운동도 온라인 위주로 제한됐지만 유권자들의 지지와 성원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꾸준히 온라인, 소셜미디어, 디지털 여러 가지 온라인 툴을 통해서 캠페인을 참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 마스크하고 핸드 세니타이저, 또 이런 페이스 쉴드 이런 것을 저희를 통해서 지금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를 믿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캠페인에 또 많은 크레디빌리티가 생기는 것 같아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 버나디노 등이 걸쳐 있는 39지구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유권자는 38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은 18,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치색도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아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하원 의원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작은 표 차이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지역인지라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지티브로 우리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박빙일 거예요. 우리 한인표가 얼마나 중요한 보팅 블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이번의 선거가 당락이 지어질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싶습니다. 하원에 입성한다면 한미 동맹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FTA 이슈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 또 언더스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히 경제나 무역으로 협력하고 또 사실에 입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세우는데 제가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막판 역전으로 아쉽게 의석을 놓쳤던 영킴 후보.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하원 의원이란 역사를 쓰기 위해 다시 한번 결선 무대에 오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새 이사장으로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15일 한국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으로 최근 김 전 의원이 새 이사장으로 발탁됐고 조만간 정식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 재외국민투표지원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14일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끝난 노예 해방 기념일로 불리는 6월 19일을 뉴욕주 공휴일로 기리는 법안에 서명하고 발효시켰습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공휴일 준틴스는 흑인 커뮤니티의 성취를 인식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부정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6월 19일에는 주정부 기관과 모든 공립학교는 휴교합니다. 단 일반 사업체나 단체, 연방기관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위터가 전 세계에서 1시간 넘게 불통되는 등 큰 장애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 측은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보안 침해나 해킹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통으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들은 1시간 이상 트위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트래픽이 복구됐고 트위터는 모든 사용자를 위해 백업 및 실행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이 뉴욕주의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 권고에 따라서 내년 1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예정된 한 시즌의 모든 연주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데보라보다 뉴욕 필하모닉 CEO는 최근 팬들과 대중을 향해 보낸 편지에서 한 시즌의 모든 연주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는 건 178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보건상의 위험과 재정적 난관도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2021-2022년 시즌의 연주회 일정은 2021년 봄에 다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